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 통일과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은 백제의 멸망인데요. 우리가 갑작스럽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과 당항성을 공격하고 신라의 40여 개 성을 뺏어서 신라의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당연합이 된 이후 백제는 의자왕과 귀족들이 분열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나당연합군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나당연합군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오만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육지를 통해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이 기벌포에 도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길 안에 김유신의 오만은 당나라 군대를 맞이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백제는 이 멸망해가는 시기에 5천이라는 군사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백제의 지배층이 분열했기 때문에 군사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의자왕의 명령을 받고 계백 장군은 5천을 이끌고 신라 김유신의 5만과 황산벌에서 맞붙게 됩니다. 5천과 5만,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이미 신라의 김유신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신라의 김유신과 백제의 계백과의 전투에서는 신라의 김유신이 승리하게 되고요. 계백의 5천 군사는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약속을 지켜서 기한 안에 기벌포에 도착을 하고요.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을 포위해서 사비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제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백제가 망한 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지에서 백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복신과 도침, 그리고 왕자, 부여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요.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백제와 원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던 이 외가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주어서 부흥군과 서로 힘을 합치게 하는데요. 나당연합군이 백강이라는 곳에서 외와 부흥군, 백제의 부흥군과 맞붙게 됩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맞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백강 전투의 패배로 지도층이 또 한 번 분열되게 되고요.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663년에 백제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입니다. 고구려 또한 내부 분열을 겪게 되는데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내부 분열로 인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 틈을 타서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이 총공세를 펼치게 되고요. 결국 평양성이 항복을 하면서 668년에 고구려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백제와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주도했던 인물은 크게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건모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현무가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봤었던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고건무 장군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건모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부흥운동을 이끌었고요. 고현무는 아직 함락되지 않은 요동 지역에서 군대를 이끌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해서 이 서자 안승을 왕으로 책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층이 또 분열하게 되고요. 안승이 신라에 항복하면서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교과서 59쪽 나당정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입니다. 자, 먼저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수도 지역에서는 안동도호부를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킨 후 만들고요. 백제의 수도에는 웅진도독부를 660년에 만들게 됩니다.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663년에 만들게 되는데요. 도호부나 도독부가 무엇이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먼저 공격해서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백제 유민에게 관직을 주면서 민족의 통합을 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는데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고구려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당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당나라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당이 여기 있고요. 신라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토번이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당나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시선이 토번 쪽으로 잠깐 넘어가 있는 사이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당나라는 군대를 급히 파견해서 말갈족과 거란족과 연합하여 기병으로서 신라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라군은 장창부대와 긴창부대, 쇠뇌부대를 육성시키면서 이 기병에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한 산성을 쌓아서 이 보병이 더 유리한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전쟁 내내 당나라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던 이 전쟁이 매소성 전투를 통해서 신라에 유리하게 변하더니 기벌포 전투를 통해 완전히 당을 물리치게 됐고요. 결국 신라는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당 전쟁을 통해 삼국 통일을 완수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는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의는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전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나누어져서 다른 민족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져서 사만 일통의 의식이 바탕이 된 민족 문화가 발전되게 되고요. 두 번째, 당의 야욕을 완전히 좌절시켜서 한반도에서 몰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건국 배경이 됐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로서는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잃어버렸다는 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세, 즉 당과 연합해서 통일을 했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국 통일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연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 멸망입니다. 백제의 멸망은요 660년이고요. 거기에서 더하기 8을 하면 668년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의 멸망이다?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나요? 아니죠. 8년 뒤인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년 8년을 더하면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삼국의 통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의 멸망에서 30년을 더하게 되면 698년에 발해가 건국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연도와 더불어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기억하시기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과서 62페이지 신라의 왕권이 강화되고 통치 제도가 정비되다 중에서도 강력한 왕권의 확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데는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29대 진골 출신의 왕인
무열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서 이 무열왕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만났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김유신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진골 출신으로 왕에 올랐기 때문에 통치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치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활용한 것이 유교 이념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 이념은 춘과 효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이것으로 귀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왕의 비서기구 역할을 하던 이 집사부를 독립시키는데요. 집사부의 제일 장이 누구냐? 장관이 누구냐면 중시입니다. 또는 시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족들의 회의인 화백회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29대 무열왕은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676년에요. 그리고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패배할 것을 대비했었던 신라의 귀족들, 친당 귀족들을 숙청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또한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해서 나라의 국력이 강해졌다라는 걸 건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궁궐을 확장하고 예전 이름은 안압지라고 불렸던 이 월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62쪽 밑에 부분 신문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문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면서 왕권에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들을 제압하게 되고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통일신라의 통치 제도를 완전히 정비한 왕이 누구냐? 바로 신문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국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유교 교육기관이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립대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국립기관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게 만들고요. 사람들로. 유교 정치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충과 효를 강조하게 돼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즉 왕에게 충성해라 라는 게 자연스럽게 정치 이념으로 수용이 되게 되고요. 국학을 나온 육두품들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왕을 보좌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토지제도로서는요, 노급을 폐지하는데요. 이전엔 진골 귀족들에게 노급을 주었습니다. 노급은 무엇이냐? 노급이란 것은 어떤 땅을 귀족에게 줘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조세권과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이 노동력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의 힘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급을 폐지하면서 진골 귀족의 힘을 뺐고요.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관료전을 지급하는데요. 관료전은 무엇이냐? 이 노동력은 뺐고 조세권만 주는 것을 관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료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녹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녹봉은 쌀이나 옷감으로, 즉 현물로서 주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월급을 지급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 지급, 관료전 지급하면서 당연히 또한 왕권이 강화됐겠죠. 자, 세 번째, 중앙에는 14개의 관청, 14부를 완비하게 되고요. 네 번째, 지방은 총 9주, 5소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건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9주는 교과서 63페이지 오른쪽 위에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한주, 삭주, 명주, 그리고
옹주, 전주, 무주, 상주, 강주, 양주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얼추 보면 고구려의 3개 정도, 옛 고구려 땅의 3개 정도, 옛 백제 땅의 3개 정도, 신라 땅의 3개 정도 이렇게 설치한 것을 얼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는 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같은 이 도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를 고구려의 3개, 백제의 3개, 신라의 3개에 놓은 것은 민족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네. 구주, 민족 통합을 위해서. 또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는데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금관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든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금성, 수도인 금성이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군사제도는요, 중앙군의 구서당을 만드는데요. 이 구서당 안에는 옛 고구려인과 옛 백제인, 그리고 말갈인, 신라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앞에서 우리 구주 만들 때와 똑같이 민족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고요. 지방군으로서는 10정을 주둔시키는데 주 하나당 1개의 정을 일단 두고요. 그렇게 되면 9개가 되죠. 나머지 1개는 여기 한 주에 둡니다. 그래서 한 주에는 총 2개의 정을 두는데 이유는 영토가 가장 넓기도 할 뿐더러 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 2개의 정을 두었습니다. 교과서 63쪽에는 신라촌락 문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신라촌락 문서는 3년마다 촌주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세금 수치와 더불어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자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국 통일과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